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오늘 불출석한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마치 이것은 국회가 자신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국회 증감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강하게 웅변하는 이런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그 말들이 틀렸다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법원조직법 등등이 따라서 못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국회 증감법 제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인 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합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서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 이게 지금 증인의 태도입니까? 법원에서 판사들 재판할 때 증인이 안 나올 때 불출석 사유서 안 내고 이렇게 의견서 내면 옳다거니 하고 그거 들어줍니까? 바로 과태료 부과하고 감치하겠다고 하고 난리쳤겠죠. 그런데 국회는 무시합니까? 국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증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도 이 법사위에 출석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대법원은 이 법 위에 있고 마치 자기들이 특권 계층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까? 자, 볼까요? 같은 판사들인데 똑같은 이유로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낸 사람들이 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고흥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그리고 이영진 대법원 형사총괄재판연구관, 이 두 분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 사유가 타당한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지만 이게 맞죠? 같은 판사인데 누구는 의견서 내고 누구는 불출석 사유서 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한덕수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심각합니다. 한덕수 불출석 사유서는 이렇습니다. 9월 30일 10시부터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리는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로서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했습니다. 이 재판 오전에 끝났습니다. 오후에는 이 불출석 사유서에 사유가 없습니다. 나왔어야죠. 한덕수 불출석한 거, 이 부분 저희는 강력하게 고발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등 판사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했기 때문에, 의견서는 불출석 사유서가 아닙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불출석했기 때문에 전원 다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기현 판사 휴대폰 교체한 거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5월 14일 날 바로 이 청문회였습니다. 당시에도 조희대 청문회였죠. 조희대 청문회 때 그 문제가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6일 날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주시죠. 이렇게 5월 16일 날 교체하는데, 그러면 5월 14일 날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그날 휴대폰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을 겁니다. 아마 중국산 휴대폰이니까 온라인 주문했을 겁니다. 주문하면 5월 16일 날 배송됐겠죠. 오후 2시 이후에 배송하면 다음날 배송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5월 14일 날 사건이 터지자마자,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휴대폰 주문부터 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증거인멸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옵니까? 이 안 나오는 증인들에 대해서 강력 조치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 네, 조배숙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청문회가 결국은 이렇게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됐습니다. 왜 이런 청문회를 일정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결국 나온 사람은 덩그러니 증인 2사람이고요. 증인 참고인 1사람이었고 나머지 강지호, 김경호 참고인은 오늘 오후에 부랴부랴 즉석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출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청문회를 왜 잡으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또 지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희대의 탄핵 주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랬습니다. 지금 국민의 대다수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한 판결은 정당하게 절차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무슨 선거 개입입니까? 죄 있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는 것이 선거 개입입니까?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결을 억지로 문제 삼아서 사법부를 길들이고 정권의 사법 방탄을 완성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청문회에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증인은 전혀 채택이 안 됐습니다. 좀 불공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상임위 운영을 하는데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또 책임 있는 자세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편파적이십니다. 저희들 법사위 진행한 거 보면은 저는 국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 사실 허구인 4인 회동설 그 의혹 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근거는 제기하지 않냐고 그런 일 없으면 수사받아서 특검에 나와서 수사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책임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당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받아라. 억울하면 당신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맞지? 아니다. 나 억울하다. 그럼 수사받아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사법부 길들이기는 뭐냐. 저는 우리가 독재로 가는 고속열차가 지금 출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PT 좀 잠깐 띄워줘 보세요. 지금 이건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고 정권이 기획한 독재 시나리오의 마지막 조각이 끼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권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해서 국가의 틀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검찰 해체입니다. 대륙법계인 국가에서 검찰 제도라는 것이 이거는 핵심적인 준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대륙법 그 형사법 체계에서는 불문율인데 이거는 정말 국가의 틀을 흔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 장악입니다. 방송 3법 그리고 또 KBS, MBC, EBS를 민노총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언론을 장악해야 이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눈과 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자기들 홍보하고 싶은 것만 홍보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거는 감춥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위인 설법을 하더니 이제는 이진숙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서
네, 박균택 의원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했느냐, 이게 사안의 핵심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본인이 안 나왔으니까 대법원 국정감사 실시하는 날 상세히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보다 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긴 합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저는 적지 않은 쟁점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겁니다. 한덕수 총리와의 만남 의혹을 민주당 의원님들이 제기를 했을 때 그 다음날 하루 동안 고민해서 나온 답이 저 1차 입장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논의한 바 없다. 나머지 사람들과도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러면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평생 남의 진술의 모순점만 캐고 살아왔던 법관이 저런 글을 쓸 때 저 의미의 문제점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새로운 제보가 나타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남 얘기를 살짝 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일선 법관 중에서도 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입장이 나옵니다. 특정 기간 동안 한동수 전 총리와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것은 시점을 달리해서는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선고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 저 얘기는 다른 시점에 만났다는 얘기를 떠드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저 퀴즈를 국민에게 냈는데 국민들은 저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시점을 달리해서 한덕수 총리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본인이 그 의혹을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책임을 씌웁니까? 이게 본인이 의혹을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부르냐고 따지는 태도가 과연 옳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저 판은 내려주십시오. 한인섭 교수님이 오늘 참고인이셨는데 지방 강연이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양해를 구하시면서 본인의 의견을 참고해달라고 글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 요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사법부는 국가작용에서 독립성체가 아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하여 사법이 작동하고 국회 통과 예산에 의하여 사법을 운영한다. 두 번째, 출석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 국회법 제121조에 국회 본회의와 법사위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121조에서는 국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문할 권한이 있다. 질의응답은 국민적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도 전례가 있는가라는 비판에 대해서 존경받는, 사법사상 가장 존경받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국회 요청에 의하여 여러 번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했고 국회와 국민은 그 답변을 비중 있게 여겼다.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대법원장은 제왕이 아니고 국민 주권주의 하에서 국가 권력의 일부를 기능적으로 나누어 갖고 있는 국민 봉사자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엄청나면 대법원장은 설명, 해명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 왕조 시대 세종대왕 운운하지 말고 대한민국 시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본을
따를 일이다.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이러고도 안 나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또 그것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송석준 의원님. 예, 오늘 이 청문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정말 열을 받을 정도로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오늘 여기 이 한겨레 신문에도 보도가 나왔죠. 조희대 의혹 부인 이례적 입장 발표. 판사들 여당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 이게 어저께 하면은 이 한겨레 진보적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판사들이 얼마나 참다 여당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여당 의원들 중에도 법을 모르는 일반 다른 상임위 의원들이라면 또 이해가 갈 텐데 이게 뭡니까? 이 자리에 지금 여당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법조인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 아닌 박지원, 서영교 두 분은 가장 또 오래 법사위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정권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법사위 활동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그리고 또 헌법이 정하는 삼권 분립 이런 거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또 이거에 대해서 헌법 조항 구절구절을 다 이렇게 많이 들춰보시고 하셨을 텐데 도대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여당 의원님들의 행태를 보면은 도대체 전혀 법조인 같지 않고 전혀 이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경륜이 있는 그런 의원들 같지가 않으세요. 저는 이번에 법사위 처음 왔고 저는 뭐 경제학을 주로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기본적인 법학개론 수준으로 이렇게 지켜보더라도 너무나 상식에 벗어난 주장들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사위 법조계 출신 여당 의원님들 또 법사위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 또 더구나 지금 법사위원장님은 6선이세요. 최다선 의원이시고 또 지금 뭐 차기 또 국회의장이 되실지도 모를 뿐인데 이렇게 우리 판사 출신이시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법부를 농락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이 언행과 이러한 행위를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분명히 이 법사위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못 나오신 사유를 얘기했죠. 출석 요구에 따른 의견서를 말씀하셨어요. 아까 한 구절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내용인 주역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과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다시 말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짧고 간명한 이 답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엉뚱한 답변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만큼 정확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법고 시도 보셨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잖아요. 정확하게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서는 와서는 안 되고 만약에 대법원장이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오신다면 바로 이것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본인 스스로 탄핵감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서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사법의 독립, 재판 독립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이런 헌법을 어기고 또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국기법을 어기고 이 자리에 오라는 거 여러분 정상입니까? 제발 자중해 주세요. 거기다가 또 지금 대법원 현장 검증 실시를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현장 검증 이게 대상입니까? 가서 전산 로그 기록 보고 파기환송 과정에 내부 보고서 사건 관리 시스템 로그를 다 보겠다는 거예요? 재판 관여하겠다는 겁니까? 재판 진행 모든 것을 입법부가 인민재판하겠다는 겁니까? 자제하십시오. 추석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추석법상에 우리 법사위의 이 추태가 4월에 이 추태가 이제는 추석법상에 우리 국민들의 이제 얘기거리가 될 거고 바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되는 사법부를 조롱하고 능멸한 만큼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낙산머리에서 조롱받고 능멸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방이라도 자제해 주시고 지금 계획된 것을 다 토해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네. 국민의힘 자제하세요. 윤석열은 감옥에 갔어요. 김건희도 감옥에 갔어요. 윤석열이 온갖 나쁜 짓 할 때 윤석열 쉴드 치느라고 애쓰셨죠? 김건희 우리가 여기에 청문회 불러냈어요. 김건희 안 왔어요. 그때도 국민의힘은 쉴드 치느라고 난리 쳤죠. 그리고 검찰은 무혐의 쳤죠. 김건희한테 불려가서 검찰이 수사했죠.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드러났어요.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에요. 3년. 윤석열은 감옥에서 이제 안 나오겠다고 버팅기다가 보석시켜달라고 나오고, 그런데 이제 검사도 잘못된 검사, 윤석열도 감옥 갔고 김건희도 감옥 갔고 권성동도 감옥 갔고 이제 내란에 연루되어 있는 작자들,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등 온갖 것에 연루되어 있는 작자들 모두 다 감옥 갑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도 윤석열과 조희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5월 2일 날 질의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시오. 당신이 대법원장 될 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기로 했소 라고 하는 말을 윤석열과 교감을 가지고 대법원장 되었다고 하는 제보를 내가 받았소. 대답하시오. 답변하시오라고 했을 때 조희대는 답변 못했어요.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과정 전부 다 수사로 밝혀야 해요. 그 답변 없었어요. 우리 박균택 의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조희대는 또 4월 중순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흘러나왔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조희대는 도대체 왜 이재명 사건을 단 이틀 만에 처리했느냐? 조희대는 왜 그렇게 마음 가쁘게 이 험난한 일들을 예고하고 대법원이 중립에 서지 않는다고 온갖 지탄을 받을 걸 알면서도 왜 그 일을 감행했을까? 윤석열은 조희대에게 강요하지 않았을까? 한덕수는 조희대하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조희대가 파기환송하기 전날 한덕수가 출마하겠다고 엠바고를 겁니다. 그리고 파기환송한 3시, 4시에 한덕수가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를 끌어다가 후보로 옹립시키려고 온갖 짓거리를 하다가 끝내는 실패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누구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다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드를 쳐요? 그것을 가리고 싶어요? 조희대 떳떳하면 나와야죠. 국회법 121조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께 한 번 더 알립니다. 국회법 121조입니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우리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했어요. 이렇게 국회법 제121조가 있는데 왜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나오지 않는 것을 그렇게 쉴드 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구리고 무엇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은 구리고 두려울 만큼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국힘이 지난 대법원장의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띄워봐 주세요. 국민의힘이 지난 대법원장에게 한 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온갖 인간들이 가서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에 가고 국회 안에서 피켓 들고 찾아가서 몸싸움하고, 이건 뭡니까 이건? 예? 국민의힘이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저거 뭡니까? 국민의힘 얼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기현 판사 휴대폰 교체 관련해서 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띄워봐 주세요. 지기현 판사는 구속 취소, 윤석열이 구속 취소를 간 청구 당일 2월 4일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 당일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날짜가 바로 그 날짜예요. 다음 또 룸살롱 접대 의혹이 5월 14일 있어요. 이틀날 5월 16일 휴대폰 교체합니다. 이런데도 이런 지기현을 그대로 두고 윤석열 구속 취소를 시킨 자가 누굽니까? 조희대 아닙니까? 이런 조희대를 우리가 청문회 안 합니까? 이런 조희대를 찾아가서 안 물어봅니까? 이런 조희대를 왜 실드칩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자, 이게 바로 룸살롱입니다. 룸살롱 사진, 룸살롱에 앉아있는 지기현이에요. 오늘 나온 제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보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대가 넘는 비용 룸살롱 최소 20번 접대했다. 최소 20번 접대했답니다. 최소 20번 접대하고, 그리고 어떤 룸살롱인지 물었더니 그레이스, 어떤 룸살롱인지 물었더니 샤르망. 그럼 거기 예약했죠? 라고 했더니 그 제보 변호사가 예약했고 가서 또 사진을 찍어온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기현이 얘기합니다. 가서 술 조금 더 먹고 왔다고? 자, 그러면 지기대하고 이 변호사하고 계좌 다 까봐야 하고 카드 다 까봐야 하고, 카드에 안 나왔으면 접대 받은 거고, 이 모든 사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두고 윤석열 석방시키라고 하는 차가 누굽니까? 조희대 아닙니까? 그런데 조희대를 감싸고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조희대, 윤석열과 무슨 얘기했는지 내가 5월 2일 날 의혹 제기한 거 답변하세요. 조희대, 또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올라오면 다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끝내는 처리했어요. 이에 대해서 조희대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박은정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은 국회 증감법을 위반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법을 적용하는 대법원이 어떻게 법을 위반하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관은 특권 계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독재가 아닙니다. 쿠데타를 저질러 놓고 어떤 것도 질문받지 않겠다는 저런 오만한 태도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법조인 출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법 쿠데타가 맞습니다. 이틀 만에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한 판결이거든요. 그 화면 좀 올려주세요. 권력의 시녀라고 비판받았던 과거의 검찰마저도 화면 좀 올려주세요. 대선을 앞두고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저렇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1997년
검찰이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유보한 결정입니다.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검찰마저도 20년 훨씬 전에 저렇게 대선을 앞두고는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철저히 수사하는 안과 정말로 중대한 15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후로 유보하는 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냐 하면 대선 후로 유보하는 안이 국민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안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한 달 앞두고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판사 3,000명을 이끌고 정치 판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왜 부당합니까? 모든 공직자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밤늦게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도 받아봤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가기관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지난 5월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국회는 물어야 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까 조희대 대법원이 3월 28일부터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온 이후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모두 정상적으로 봤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항소심 판결 이후에 상고 이후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오락가락 해명을 하니까 이제 와서 대법원에 접수가 되자마자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민의힘 검찰 출신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한테 배당될지도 모르니까 그 사건 기록 전부 다 복사해서 보면은 그것은 적법합니까? 대법관들이 소부에 배당되기도 전에 기록을 모두 보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법관의 사건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사건이 아닌 사건을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을 모두 추동해서 사법 쿠데타를 획책한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저런 조희대 대법원을 그대로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 참고인들, 증인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법을 지킨 거예요. 대법원장이 법을 안 지킨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박지원 의원님. 자, 제가 발언합니다. 제가 발언해. 우리 의사 진행 바로. 우리는 삼권 분립을 존중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위와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면은 입법부의 권한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67조 2항에는 국회에서 대통령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선거 투표 결과 동수가 나오는 후보 2인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표결로 대통령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국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당신도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도 수차 얘기를 했고
박근택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은 과거 걸어다니는 헌법이라고 법률이라고 얘기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당일 국회에서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본회의장까지 와서 다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진만, 민복기 전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두했습니다. 유태웅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유신헌법의 결과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할 때 처음에 인사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인사하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처음 들어보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줘야지 불출석 의견서는 뭡니까? 이만큼 대법원장이 특권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일생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과 참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불출석 사유서, 의견서 냈으면은 다 그대로 인정했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 존중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권위를 지켜야만이 자기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내란을 동조하면서 같이 가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언제 누가 정당 해산시켰습니까? 역사와 국민이 그 독재 국정비리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넣습니다. 나는 나경원 의원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내란 세력 윤석열, 김건희와 손절하고 진짜 존경받는 보수의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정치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계속되고 내년 지방선거 보십시오. 그 다음 총선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참한 역사적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것을 논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가 안 나오면 이것은 붕어빵 청문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루 종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고 15일도 우리는 현장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서로 존중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곽규택 의원님. 예. 오늘 지금 원래 국회에서 참 특이한 청문회를 하려고 하다가 모양이 안 좋으니까 법사위원장께서 의사진행 발언만 한 번씩 하고 청문회를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회의 진행 방식이고 스스로 느끼시기에 필요 없는 청문회, 무리한 청문회였다고 생각하면 청문회를 그냥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또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법원의 1, 2심, 1, 2, 3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소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을 했습니다. 1심, 2심, 3심이 존재하는 이유가 당연히 유무죄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1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2심에서 유죄가 날 수 있고요. 또 반대일 경우도 가능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그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파기환송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탁 집어서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상소해가지고 유무죄 결론이 바뀌는 것까지 일반론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본심은 2심에서 겨우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유죄취집 파기환송한 것, 그것을 또 공격해라, 민주당 앞장서 가지고 공격해라 하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자기는 법원하고 다 의사소통하고 내통하고 있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한 적이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시죠. 들어보시죠. 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아,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조희대 대법관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대법원장이. 그 과정은 뭐 말하기 그렇고. 네.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선고한다 그래서 아 고맙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아 빨리 해주는구나.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 내에서의 이 판결 과정에 본인이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6월 3일 대선 전날 6월 2일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이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대법원의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대선 후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저 말이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 공직선거법상 또 허위사실 유포한 겁니다. 본인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거짓말한 거겠죠. 정작 대법원에서의 그런 판결 과정, 심리 과정에 스스로 개입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때는 그냥 저렇게 웃으면서 넘겼지만 지금 와서 보십시오.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인회동서를 가지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의 아버지는 그 전에 벌써 대법원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과연 어느 쪽이 대법원의 재판에 관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관여하려고 한 쪽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상고로 이유가 바뀌는 그런 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대법원 재판에 관여하려고 했다는 이 자백,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면 빨리 재판 재개하십시오. 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호 의원님 하십시오. 그 중세 시대에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마녀 사냥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어디서 내가 마녀를 봤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종교 재판을 열어요. 그래서 그 마녀로 지목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마녀가 아닌 이유를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댈 수가 없죠. 아닌 걸 어떻게 증거를 대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는 사건의 프레임들이 전부 다 마녀 사냥식이에요. 대법원장 말씀을 준엄하게 꾸짖으셨네. 저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르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왜 불렀습니까 도대체?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국회의장을 부르면 그때마다 나와야 됩니까? 사인회동에 대해서 오늘 청문회 하자고 하셨잖아요.
국민 여러분들 지금 청문회 하시는 걸로 착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 진행이 워낙 현란해서 도대체 이게 청문회를 하는 건지 뭔지 국민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 상대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청문회 아닙니다. 정인 한 분, 참고인 3분 나와서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저희가 저 정인 참고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는 들어야지 청문회죠. 정인에게, 참고인에게 들어야지 청문회죠. 그런데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 쭉 듣고 오늘 나오신 분들 입장 듣고 이거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청문회입니까? 본인들 애당초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난 수요일 날 느닷없이 조의대 청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본인들 마음대로 정인 21분 했잖아요. 신청위원 전부 추미애, 김용민 외 구인입니다. 똑같습니다. 21분. 그런데 이 21분 중에 오늘 애당초 나오겠다고 통보해 오신 분이 복소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무처장 김선택 교수님 이 2분밖에 없어요. 2분 가지고 청문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인으로 채택된 복소연 정인은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4인 회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켜봤거나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여부를 지켜봤거나 그래야지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 정인이 뭡니까? 위트니스.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요. 직접적으로 그 사건을 본 사람을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질문을 안 시키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저분이 뭘 지켜봤는데 오늘 정인으로 채택했습니까? 그것도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정인이. 그러면 그것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적어도 저희 쪽이 요구한 정인을 채택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2분 불러놨는데 한 분은 전혀 정인으로서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민주당이 입증하고 싶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진술도 할 수 없는 분을 정인으로 지금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문회 한다고 했는데 2명밖에 안 되니까 오늘 오후에 부랴부랴 2분을 또 불렀어요. 참고인 2분. 강지호 기자님, 김경호 변호사님. 저는 이 2분이 어떤 경위로 여기까지 오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청위원은 추미애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추미애 위원장님 무슨 저 비즈니스 자리입니까? 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계속 부르고 그것조차도 형성되지 않으니까 청문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국민 여러분 청문회가 아니고요. 의사진행 발언장입니다. 지금. 저 4분은 지금 병풍으로 와 계신 거예요. 역사상 이런 청문회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갑자기 다음 주부터 설 이후부터 추석 이후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대법원 현장 감사하겠다. 대법원 현장 진행하겠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들 오는 거 불편하고 힘드니까 국회를 불러서 다 하시겠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청문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도대체 법사위를 농락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회를 농락하시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농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마 이렇게 화면만 얼핏 보신 분들은 청문회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아예 오늘은 여차저차해서 청문회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청문회 취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모양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끝까지 비난하고 마녀사냥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대선 개입 여부가 있다면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청문회 그때마다 사법은 거기에다 김병로 대법원장 이름을 왜 갖다 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로 대법원장한테 그분이 이런 식의 가짜뉴스 프레임 때문에 청문회 나오셨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대법원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회가 이렇게 가짜뉴스 퍼뜨려가지고 대법원장 나오라, 국무총리 나오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거 청문회 아닙니다. 저희 의사 진행 발언 장입니다. 주진우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성윤 의원님 하시고 나경원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차육진 의원님 하시고 그 순서로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항소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정해야 됩니까? 범죄 혐의자야 좋겠죠.
범죄 피해자는 생각 안 합니까? 신체적이고 재산적이고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 입은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1심 판사가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무죄가 나면 항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도록 그냥 둬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범죄자 주권 정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왜 재판에서 항소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통령이 관여합니까?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국정자원 화재 수습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국정자원 화재 나고도 이틀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요. 민생과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왜 사법이랑 재판 얘기만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여당이지만 한 나라의 수사와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전부 법학 박사 되게 생겼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고 불과 4개월여 만에 논의하고 추진되는 사법 관련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헌정사상 최초인 것도 너무 많고 세계적으로 처음 해보는 것도 많고 지금 다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논의할 시간도 없죠. 준비할 시간은 더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특검 관련 특위 만들어서 매일 특검을 상대로 수사 지휘했죠. 그 법사위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법사위는 초중생 유괴 시도 이런 거 막을 방안 궁리해야죠. 이제는 대법원장을 헌정사상 최초로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지금 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 본인 입맛대로 재판 안 한다고 룸살롱 접대라면서 떠들썩하게 가짜뉴스 내보냈는데 오늘 법원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외부 위원이 7명 중에 6명이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이 1차 다 계산하고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무근이 드러났으면 사과를 하기는커녕 또 이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요? 그러면 의혹 제기한 거 해명하고 나면 또 제기하고 또 제기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가짜뉴스 퍼뜨릴 때마다 공통점이요.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못해요. 면책특권 뒤에만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했던 발언 다 자신 있으면 소통관 가서 해보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도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어요. 법안도 엉망입니다. 검찰청 갑자기 폐지해서 지금 특검 검사들조차 원대복귀하겠다고 오늘 입장 냈습니다. 민생범죄 관련해서 지금 잔뜩 쌓여있고 사건 미제 엄청 많아요.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중수청 만든다면서 중립성 확보 방안이 뭐냐니까 모른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 그 많은 전국의 산재에 있는 중수청에 수사관들, 직원들 다 이번 정부에서 다 뽑아요. 한 정부에서 한 기관을 다 채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법원 관련된 분들이나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도 법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다 들어왔던 시기가 정부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많은 검찰 기능 없애고 그 검찰 기능을 다 떠넘겼는데 그 떠넘긴 기관이 아직 방안도 없는 중수청이고 그 중수청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다 거기서 뽑아요? 공수처에서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관들, 직원들 문재인 정부에서 다 뽑아가지고 민주당 관련돼서 수사하는 거 단 한 건도 없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을 못했어요. 예산만 낭비했지. 국가수사위원회도 만든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포기한다고 그러고 금융당국도 개편하겠다고 하니까 또 포기한다고 그러고 지금 뭐 국정이 장난입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대충 던져놓고 좀 여론 안 좋다 싶으면 철회하고 검토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법관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립니다. 늘리겠다고 해요. 2배 늘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심제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얘기 다 다릅니다. 지금 아까 법사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사심제에 상소하는 것 같은데 오늘 입장 나온 거 보면은 민주당의 또 당론은 아니래요.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도 재판이 늦어지는데 얼마나 늦어지겠습니까? 배임죄 폐지하고 공직선거법의 행위죄 빼고 전부 재판 없애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사위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고요. 민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거 좀 제대로 청문회 취소하십시오. 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끝내 우리 법사위 청문회에 안 나왔습니다. 한 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참 얼토당토 않는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5월 14일에 했던 거하고 9월 30일에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그대로 옮겨 붙였습니다. 이게 쓸 때 제대로 고민이나 했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고민이나 하고 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의견서를 봤을 때 마치 자기가 왕이라 된 듯이 방구 낀 놈이 성질 낸단 말이 있습니다. 국회가 출석 요구하니까 이런 의견서를 내면서 국회 너네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 이렇게 나무라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국제 컨퍼런스에 가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태도로 삼으셨다. 정말 이렇게 국문을 가르치려고 들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 수장이 이렇게 공공연히 떠들고 있어요. 마치 윤석열이 했던 짓과 똑같습니다. 윤석열은 전국 검사장의 회의를 열어서 정치검찰을 통해서 정치 수사를 했고 정권까지 잡고 검찰을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희생양으로 팔아먹었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더니 정치적 독립, 사법권 독립을 떠들면서 스스로 정치하는 중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 얘기가 나왔길래 세종대왕이 과연 그런 말씀 하셨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종대왕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탕과 원한이 없는 판결을 위해서 법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 정말 명백하고 공평한 마음, 정백허심에 입각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7가지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가 왕이라 생각하고 이런 5월 1일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세종대왕 시절이라면 이미 삼족을 멸하는 모반죄로 모욕죄로 삼족을 멸하는 형벌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과연 오늘 나오신 법원 노조에서 성명문을 발표한 바와 같이 과연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의 윤석열과 그대로 닮아가고 있고 스스로 결자하지 않으면 결국 대법원도 조희대 대법원도 윤석열 검찰과 같은 운명으로 국민들에 의해서 강력한 개혁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조희대 이 불출석 출석 요구의 의견서를 보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전복하려는 12.3 내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침입했을 때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조희대 취임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재판으로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잃는다. 조희대 말 그대로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조희대가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 저는 조희대가 썼던 이 말을 이렇게 고쳐보고 싶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적이 없는 저로서는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읽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정말 잘못된 재판 하나가 사법 전체를 지금 불신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절이 넘는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면 결국
탄핵 마일리지만 계속 쌓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열고 있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이 불법적으로 청문회를 시작해서 지금 증인 참고인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우리 다 한 번씩 의사진행 발언하고 그리고 증인 참고인들은 한 번씩 발언하고 가라. 이게 청문회입니까? 저는 청문회 종결을 정말 요청합니다. 종결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 청문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조작된 증거를 가져와서 녹취록이라고 틀고 시작을 했습니다. 4인 회동을 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본 사람도 아니고 4인 회동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사람으로부터 또 들었다는 사람이 한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또다시 오늘은 또 새로운 의혹도 또 막 제기합니다. 아니,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입증을 해야지 무죄를 입증합니까? 여기 지금 우리 법조인들 많으신데 입증 책임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냥 그러면 의혹만 제기하면 다 청문회 하는 겁니까? 저는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법 운운하셨는데요. 국회법도 헌법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근현대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 가치는 바로 삼권 분립입니다.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왜 이런 게 생겼습니까? 나치 정권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선거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생긴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고 그 핵심 가치가 삼권 분립인 것입니다. 이 삼권 분립에서 핵심이 뭡니까? 결국 재판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에는 개입하지 말아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드는 거 뻔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무죄 영구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기현 판사를 흔드는 거 내란 유죄 반드시 찍어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법원 보도자료 보니까 상세히 설명됐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텐데요. 여기 다 써있네요. 이 사건 술집에 가게 된 경위, 술집 내부는 룸사롱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서 현장 조사해 보니까 그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바로 왜 이렇게 다들 흥분해요? 흥분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기 현장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상 법관이 있을 땐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해요. 그러면 그걸 또 입증해야 됩니까? 이거는 정말 가짜 뉴스 공화국입니다. 가짜 뉴스로 대법원장 흔드는 것, 가짜 뉴스로 사법부 흔드는 거. 자, 김병노 대법원장 이야기했는데요. 김병노 대법원장이 재판에 관해서 그 국회에 와서 진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대법원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딱딱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갖다 박균택 의원님도 무슨 대법원장이 왜 그 국무총리는 만나지 않았다고 똑바로 얘기 안 하냐는데 권력서열 2, 3위는 무슨 행사에서 당연히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정하고선 그렇게 발언한 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자꾸 가짜 뉴스로 이 대통령 무죄 만들려고 대통령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시지 말고 정말 대통령께서도 오늘 무슨 무죄 받으면 항소하지 말라라. 저는 범죄자 대통령이니까 범죄자 편만 드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을 우리가 곱게 들을 수가 없어요. 배임죄 폐지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거 대통령 죄면하려고 또 배임죄 폐지 주장하는구나. 자, 여러분 진짜 범죄자 대통령 지키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재판 재개해서 재판 잘 진행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릅시다.
자,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고 정치 발언을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피고인 신분이시죠? 나경원 의원님도 지금 판결 선고 기다리고 계시는 피고인 아닙니까? 네. 자, 최혁진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오늘 어쨌든 국민의 부름을 거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대단히 큰 분노를 느낍니다. 자, 최혁진 마지막 의원님 들을게요. 발언을 듣고 가는 게 예의입니다. 예. 지금 오늘 위원장님 잠깐 멈춰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멈춰 주세요. 발언을 감추고 싶은 게 많은 모양이에요. 다들 도망가시는 거 보니까. 대로 5분을 방송으로라도 꼭 들으세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은 계속 무슨 소설이다. 우리 민주당이나 박은정 의원님이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소설입니까? 본인들이 소설 같은 일을 실제화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한 나라의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가 5대 명산을 돌아다니면서 붓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소설이 아니고 뭡니까? 근데 실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마테라스 신이라 모신다는 건진이라는 인간, 명태균이 같은 사람들한테 브로커에 놀아나서 정치를 오염시키고 국정농단을 한 거 만화책에나 나올 만한 일을 본인들이 벌인 겁니다.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하고 계엄을 합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소설입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심한 말로 장터에 가면 저한테 이런 얘기들 하세요. 힘들겠다. 법사에 가서 하루 종일 국민의힘에서 애플 뜯어먹는 소리 듣고 앉아있으려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냐? 괜찮습니다. 서민들이 더 힘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입니다. 서민들은 정말 사법부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아픈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 증인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기득권과 특권층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할 경우에 국선 변호사 쓰면 이깁니까? 대형 로펌이나 정관 변호사 써야 이기는데 돈이 없어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모아서 빚까지 내서 겨우겨우 1심 이기면 항소 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친척의 돈까지 빌려서 항소 이기면 상고 갑니다. 심지어 재기수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검찰이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서민을 들들 볶고 괴롭히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오늘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보면서 서민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세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일반 시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또 서민의 편에 서서 살아가면, 서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당의 대표가 되어도 대통령 후보가 되어도 악랄하게 당하는구나. 이걸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네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기득권의 편에 서지 않으면, 특권층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 눈밖에 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민생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민생을 원했다라면 지난 내란 시기에 윤석열을 체포할 때 관사 앞에 가서 방어벽을 칠 것이 아니라 그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쳐박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와서 민생을 이야기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소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하는 서영교 의원한테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을 한두 사람이 했겠습니까? 수많은 기득권과 특권층이 연대해서 내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11월 22일이었던가요? 그때 이미 국가조찬기도회에 윤석열과 박안수 계엄사령관까지 참여를 해서 구구 보수 인사들 700여 명과 왜 조찬기도회를 합니까? 내란을 위한 공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도망가 버렸지만
우리 김용민 간사님 말씀처럼 다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 용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성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개입 정황이 있고 재판 개입 정황이 있고 사전 공모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관이 국회 앞에 서서 국민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내란으로 상처 입은 우리 시민들의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특권이 없구나. 정권이 바뀌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고 권력이 있고 특권을 가진 사람도 의혹이 있고 죄가 있으면 정당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 앞에 보여질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일체의 흔들림이 없이 반드시 이 내란 계엄의 주역이 되거나 공모한 자들에 대해선 단죄를 하고요. 시민의 아픔을, 국민의 아픔을, 서민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되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힘듭니다. 우리 증인과 참고인 세 분께서 긴 시간을 귀가 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증인 참고인의 그 진술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관계로 제대로 이 공식적인 청문회가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을 지켜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의견 진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복소연 증인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순서로는 참고인으로 나오신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진술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김선택 교수님께서 의견 진술을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강지호 기자님께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시간 제한은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진행상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 각 7분씩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더 짧게 하셔도 되고요. 또 더 길게 하셔도 되고 이게 그냥 시간을 조금 어느 정도 흐름을 제가 가늠하기 위해서일 뿐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복소연 증인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법원본부 사무처장 복소연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어떤 질의를 받게 될까, 제가 증인으로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좀 이제 많이 생각도 해보고 나왔는데요. 우선 이 대선 개입이 왜 대선이 이루어졌나부터가 생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선 개입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대선이었잖아요. 갑작스러운 대선이었다는 게 문제죠. 평소에 대선이었으면 뭐 생각할 시간도 많이 있겠고 그동안에 판단도 했겠지만 내란이었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죠. 12월 3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법원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 활동을 몇십 년 법원 행정처와 잘 협의하에 노조 활동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몇몇의 제기로 저희 노조 활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노조 활동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위원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고 저희 노조 활동했던 정당하게 노조 활동한 간부들한테 임금 환수 최대 2-3년치 6년치 월급을 다 환수하라는 것과 징계를 하는 것이 계속 감사원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정권에서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장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11월부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셨어요. 대법원 안에서. 그랬는데 12월 3일에 저희가 그래서 대규모 집회도 하고요. 근데 12월 3일에 하필 그날
대법원에 저희 농성장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비상계엄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법권이 침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도 당연히 사법부에 이제 들어올 걸 생각해서 농성장을 버리고 단식을 접으셨어요. 그날 12월 3일 밤에.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사법권 독립을 제일 크게 외쳐야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판결을 개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그 계속 압력 때문에 그 힘없는 저희 말단 공무원한테 8명한테 총 한 명한테 6억 원, 한 명 몇 억 원. 저희, 정말 이런 공무원한테 그거를 요구해가면서 이 조사를 엄청나게 길게 끌고 왔고요. 거기서 이제 행정처나 조희대 법원장이 저희의 직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이제 터지고 나서 불법계엄이 된 다음에 결국 그때서야 이제 갑자기 수사가 유야무야 됐습니다. 이게 무슨 독립이고, 무슨 언제부터 그렇게 독립돼서 이렇게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법권 독립을 해치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김용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이제 20년을 법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형사부도, 저도 형사과도 있었고 민사과도 있었고 여러 개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모든 법관들한테 아는 법관, 아는 지인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재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걸 옆에서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저를 증인으로 불렀나 생각했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정말 이런 일이 있냐 없냐를 명확하게 이제 혹시 제가 말해줄 수 있나?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원 직원 일하지만 그렇게 기록을 빨리 보내지도 않습니다. 기록을 빨리 엄청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 상소 기록 송부 기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뭔가 당일에 탁탁탁 그렇게 저는 이런 게 민원인한테 너무나 문제 제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것도 빨리 해달라고.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그리고 파기환송 된 다음에 바로 또 특별송달, 집행관송달 했잖아요. 20년 법원 근무했지만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공판기를 지정하고 이런 게 이제 직원들의 눈에서 봤을 때, 법관들의 눈에서 봤을 때 절차적으로 어떤 것도 하나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법관님들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 오셔서 엄청난 얘기를 해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국민이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보다 좀 상식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법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서, 국회법을 알아서, 헌법을 얼마나 알고, 정부조직법을 얼마나 알아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겠습니까? 법보다 상식이 먼저고,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정말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의 판례를 2심에서 박영재 대법관의 판례를 6번이나 언급하면서 고심에서 쓴 판결문을 그렇게까지 뒤집을 때는 얼마나 많은 숙고가 필요한지는 당연히 대법관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국민으로서, 법원 직원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솔직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나 그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뭔가 솔직히 더 빨리 해서 안정된 걸 정말 원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나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했는지, 그랬으면 정말 오셔서 얘기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대답을, 그리고 증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법원에서 근무하지만 증인 소환 엄청 많이 합니다. 증인들한테 엄청 전화 많이 받아요. 왜 나가야 되냐. 나 아는 거 없다. 모르겠다. 나 본 것도 기억도 잘 안 난다. 하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오셔서 현장이라도, 그때 기억이라도, 그 느낌이라도 얘기해 주셔야 판결하기가 수월합니다. 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합니다. 명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판에 불러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 다 불러서 재판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은 증인을 불러댔던 법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내 말 한마디가, 나의 뉘앙스가, 나의 내심의 의사가 얼마나 내가 국민한테 내가 신뢰를 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확히 말하면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가 지켜주겠구나.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고, 그런 다음에 사법개혁, 저도 당연히 사법부가 같이 해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일방적으로 개혁하는 것 어디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으로 자꾸 아까 계속해서 제가 몇 시간 동안 듣고 있는데 법이 어떻다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미 국민들이 있어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식선에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대선이 그냥 임기 다 마치고 한 대선이 아니라 내란으로 인한 탄핵으로 인한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번 정권에서는 정말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있는 일이라고 그거를 다 나가셨지만 그렇게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셨나요? 우선 이게 실내 회의장뿐만 아니라 방송도 그냥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발언 시간이 끝나서 종료되어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자막이 나오는데 방송 송출도 되게끔.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은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대법관이나 모두 헌법 65조 1항에 직무집행간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대상입니다. 그 탄핵 사유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 2025도 4697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재판 과정에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이나 합의 내용, 어떤 대법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 2부 소부에 배당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심리의 기회를 주지 않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심리했습니다. 1회 심리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2회 심리하고 표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이 판결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공개한 것처럼 그리고 대법원 인터넷에 공개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2025년 4월 22일 이전의 행적입니다. 즉 2025년 3월 3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배당 전에 다른 사건 재판부를 지정했습니다. 즉 배당 전에 미리 심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4월 22일 2부에 배당하기 전에 미리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을 직권으로 했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2부에는 4월 22일 오전에 배당이 됐습니다. 배당이 되면 헌법 102조 1항에 따라 소부를 둘 수 있고 법원 조직법 7조 1항에는 3분의 2 이상의 대법관의 전원 합의체로 합니다. 그러나 단서에 3명 이상이 소부에 배당이 되면 먼저 심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심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4월 22일 날 배당되기 전부터 3월 31일 날 누군가가 먼저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소부의 심판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소부는 먼저 심리를 하다가 4가지 사유, 다시 말해서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됐는지, 지금 해당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부에서 심리하는 게 부적당한지, 이렇게 심리를 한 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없이 배당 전에 미리 4월 22일 당일날 전원합의체 지정 이렇게 직권으로
심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의 내규, 즉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규정,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입니다. 2조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사건을 지정하려면 최소 10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위반했습니다. 22일 날 배당 전에 심리하고 그리고 그날 심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틀 동안에 6만에서 7만 쪽의 기록을 보았다는 건지 보지 않았다는 건지 그 로그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2025도 4697. 그러나 판결이 변경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2019도 13328, 즉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의 지정기간도 무시한 채 이것은 대선의 정치적 중립이 아니고 정치적 선택으로 뛰어들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103조 4항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직무 범위까지입니다.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법률이 형사소송법 383조입니다. 여기에는 법률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김문기의 발언은 그것은 안다 모른다 의견이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사실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은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고 다소 과장된 표현 의견이다를 대법원에서 사실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명시적으로 사실심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383조 4호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선고가 아니면 절대로 사실심 심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의 사항이 구체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61조 1항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법 129조 1항에서 국정감사에 대해서 증인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121조 5항에 따라 그 특정 사항에 대해서 증인 요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증감법 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생기고 그래서 5조의 2에 따라 불출석 사유 즉 법률에서 면제가 된다거나 또는 천재지변 또는 출석할 수 없는 객관적 불출석 사유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불출석 의견은 여기에 출석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감법 12조 1항에 따라 불출석의 죄 3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시간은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직위원 부분은 시간이 안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원 부분은. 제 7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옆에 있는 김기호 기자님, 네. 강지호 기자님 발언 끝난 다음에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정리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택 교수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청문회에 참석할 기회를 주시고 발언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고 그리고 삼권분립도 사법권 독립도 중요한 헌법적 이익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법권의 독립이 절대적인 가치냐,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독일 헌법 잡지에 나온 논문 하나 갖고 왔는데 논문 제목이 이겁니다. 헌법 체계 내에서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관하여 다른 헌법 가치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논문을 보면 베를린 대학의 브루크하르트라는 교수가 썼는데 이 사법권의 독립도 더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하거나 유사한 헌법적인 가치,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비례 합치만 되면 얼마든지 제한 가능한 헌법적 원칙이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독일 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의 1962년도 여기 그 판결이 있고 사례로 또 그 유럽 인권법원의 2020년 12월 1일 판결이 들어있어요. 사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은 뭐 어떤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도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켜야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2024년에 나온 그 독일의 형사법 잡지에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서 하나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2024년 8월 말에 독일 한 지방 법원인데 에어프루트라는 거기에서 한 판사가 이 재판 결과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한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을 예단에 의한 판결이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판결의 결과를 미리 결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유로 법 왜곡죄에 저촉되어서 2년의 실형,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구호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그것을 다른 부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그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여기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 국회의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 이런 형식을 취한 것 자체가 대단히 법률가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석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불출석 사유서라는 형식을 취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서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이 결정이 잘못됐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인 거죠. 아주 잘못된 것이다 생각이 들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 독립이 그렇게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일 수가 없죠. 지금 재판은 이미 정지돼 있고 이미 이 청문회에서 조사하려고 하는 그 재판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끝나서 이미 고등법원에 내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재판의 뭐 내용을 뭐 간섭 판례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결론이 나와서 내려가 버렸고, 또 고등법원은 거의 기속되기 때문에 어차피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결론은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르겠어요. 그 후에 다시 대법원에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바꿔질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재판 내용에 간섭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도 뭐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법권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면 출석해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합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출석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이런 겁니다. 이 판결문 자체에 이미 다 들어 있어요. 5월 1일에 선고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반대 의견의 내용을 보면 전원 합의체의 합의의 요체가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뭐하러 씁니까, 판결문에? 그 다음에 이 반대 의견을 읽고 나서 다시 다수 의견이 보충 의견을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고, 두 번째는 또 신속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논증된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아주 신중하게, 그죠? 심사숙고해서 판결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다퉜다는 게 뭘 증명하냐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합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걸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합의냐 아니냐를 놓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분쟁이 붙은 거죠. 이게 판결서에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만약 이때 얼마나 급하게 판결했냐면, 지금 만약 우리 대법원 대법관님들한테 다시 쓰라고 그러면 이런 판결서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들의 처지를 다 드러내놓고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다수 의견의 보충 의견은 전에 여기 청문회 와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 거기 보충 의견 보십시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잘 보면
더 잘 알게 됩니다. 이 판결은 정말 임파서블 미션이에요. 가능한 미션이 아니었던 판결을 했다는 게 이 판결문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걸 아주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야말로 강변입니다. 강변 일색이고요. 그래서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사법의 정치화를 누가 일으켰는가. 제가 지난번 헌법학자 대회에 가서 고대 법학연구원의 윤정인 교수라는 분이 발표를 하는데, 사법의 정치화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수동적으로 권력에 종속하는 것,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정치 문제를 회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거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던데, 이번 대법원의 이런 판결 행위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다시는 없게끔 모종의 조치가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대법원의 이 다수 의견은 계속해서 적시에 처리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분에 대한 그 형사사건이에요. 21대 대통령 선거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겁니다. 빨리 처리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상고사건 다룰 때 전원합의처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그 4개월부터 45일 이전까지만 공동연구관이 검토 보고서를 내주면 돼요. 그럼 그 보고서를 다 이제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전 12명이 전원이 다 검토해 본 다음에 합의기를 잡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답변서가 보세요. 상고 이유서 4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답변서는 4월 21일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4월 22일에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가능한 일정입니까? 그건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사전에 이미 어떤 방향으로 판결을 낼 생각이 공유되고 있지 않았으면 가능한 진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장께서 입장을 반드시 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강지호 기자님께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분뉴스 대표기자 강지호입니다. 저는 지기현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내란 재판을 대부분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기현 재판부 방청객 보호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6일 김용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10차 공판 기일이 됩니다. 증인으로는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나오게 되었고요. 증언으로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이후에 오영대에게 국방부 일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일반 명령은 장군부터 부사 간의 인사와 관련된 것과 지원 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인은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온나라 시스템이 아닌 보고서로 작성 후 증인만 사인하고 상관들에게 사인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현 측 변호인은 보고서 사인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냐, 증인이 왜 판단하냐고 하면서 증인 무능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방청객은 김용현 변호인 측에 맞는 추임새를 넣었고 욕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전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증인이 나가는 도중에 밖에서 만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등을 저도 실제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검찰은 오전에 증인 퇴정 이후에 방청객 일부가 증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방청객들은 오상배 증인에게 당신이 뭘 아는데 그렇게 증언하냐 라면서 증인을 위협했습니다. 오전에 경위가 수차례 제지하는데도 증인의 답변에서 부정적 추임새, 웃음, 들릴 수 있는 정도의 반응을 번복한다. 검사 입장에서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진술하게 됩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증인이 발언할 때 방청객들의 추임새와 욕을 들었고 위협적인 상황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기현 재판부가 증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기현 재판부 소송 지휘에 관한 문제입니다. 9월 18일 김용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19차 공판 기일입니다. 증인으로서 박성아 방첩사 기획관리 실장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방첩사에서 합참으로 파견 나간 가칭 박수박 중령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일입니다. 박수박 중령이 합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말을 듣고 방첩사 소령 이상의 단톡방에 윤석열이 화를 냈다라고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을 질문하려고 하자 김영현 변호인 측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영현 측 변호인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명 사용은 변호인들이 찾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 진술자인 박수박 진술만 들으면 되지 왜 박성아 증인에게 듣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가지 주장을 하면서 오늘 박성아 증인은 여기까지 하자고 주장을 하며 재판을 끝내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첫 번째,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목격한 증인도 당연히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된다. 두 번째, 증인이 당시에 이해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묻는 것일 뿐이다. 세 번째, 사실상 증거 신청 절차를 거부하고 증거 조사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김영현 측 변호인과 특검 측의 공방이 있었는데 변호인 측은 이 양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박수박을 다음 기회에 하자. 그러자 특검에서 입증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 소송 지휘권을 두고 흥정하지 마라.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 위증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증인에 대한 압박을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증은 원 진술자 박수박과 제 진술자인 박성아 증인이 증언이 다르다라고 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변호인 측이 주장한 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기현 판사는 화내시면 지는 거예요. 화내시면 지는 거예요. 라고 답변을 했고 이후 두 번째 휴정을 거치면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증인이 나왔는데 중단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자 김영현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기현 재판부는 지원의 목적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기피 신청을 받아주었고 바로 재판은 중단되었습니다. 김영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준비기일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에서 두 가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불법적인 재판 및 불공정한 재판, 그리고 재판관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공개 재판의 원칙에 반하고 재판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성진 부장판사는 여러 번 간이 기각을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와 한성진 부장판사의 때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재판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방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매 기일마다 있으며 요즘 통상적으로 3명에서 4명의 증인을 부르면 2명에서 2.5명의 증언만 듣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월 8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7차 공판 기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피고인의 재판 병합하여 12월에 심리를 마무리한다라고 했으나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윤석열 피고인의 증인은 110명 중 35명이 증인 출석을 하였고 75명의 증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차 준비 기일에서 21차 공판이 221일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9월 30일부터 마지막 공판이 있는 12월 15일 77일이 남았습니다. 12월까지 공판 심리가 종료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윤석열 피고인과 직접 소통한 주요 증인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매 기일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자발적인 불출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교도소에서는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16차 공판 기일에서는 재판부에서 인치 요청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계재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월 15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8차 공판 기일이었습니다. 특검 측에서 내란특검법 11조 4항 규정에 따라서 중계재판 검토 중이다
물적, 인적인 시스템 구축 얼마나 걸리냐라고 지기현 재판부에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는 신청서 내면 그거에 맞춰서 말씀드리든지 할게요. 법 통과된 거죠. 여기서 이 법은 더 센 특검법을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기존의 법은 저희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했는데 공표 전이죠. 되면 바로 그냥 신청서 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지 또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떤지 그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이후에 중개재판과 관련해서 지기현 재판부는 특검법이 재판부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계속해서 애매하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나타난 결과는 중개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 센 특검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켜질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경호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추가 진술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기현 법관의 헌법 65조 1항 직무집행 간의 헌법과 법률 위반 탄핵 사유, 합리적 의심 사유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기현 법관은 2025년 1월 26일 09시 07분을 윤석열의 구속 만료 시간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10시에 심우정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실제 기소는 18시 52분에 기소했습니다. 지기현 법관은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따라 시간에 관계없이, 즉 날을 기준으로 하면 그날 1월 26일 날 기소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소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시간을 들이댔고 시간으로 하면 09시 07분에 구속이 만료되고 18시 52분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의 논리라면 위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법 심사에는 구속만, 그 기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체포와 구속 기간을 모두 산입하는 겁니다. 즉 체포 적부 심사나 구속 적부 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있는 동안에는 그 시간을 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구속 시간만 임의적으로 빼서 09시 07분이라고 했으나 체포 그 적부 심사 시간까지 빼면 18시 52분에서 47분이 더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19시 39분이 구속 만료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을 왜곡했습니다. 가사 형식적으로 그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실무제요 형사 3편의 460쪽을 보면 수사기관은 재구속에 제한이 있지만 법원에는 재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 시간이 혹시 구속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그리고 선량한 풍속을 해하지 않는 한 공개돼야 됩니다. 비교가 되는 파면 사유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2016 헌나 1입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해서 국정농단으로 파면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파면의 경우에는 2024 헌나 8입니다.
여기는 국구 통수권자의 의무까지도 위반해서 국민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비공개했으며 심지어 정보사 정대령이 공동 피고인이면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제가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헌법 12조 5항에 따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강제로 퇴정시켰습니다. 이 모두 그 재판 과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고 중대합니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소심에 신중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최근에 삼총교육대 피해자분을 제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는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 이유서를 봤더니 소멸시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주장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가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호 법무부에도 진정을 넣었고 대통령실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의 대표라면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 사실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대표이지 않나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또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네 분께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후 이어지는 국정감사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정감사에서도 또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또 궤변으로 인해서 이 불출석 의견서만 내고 나오지 않음으로써 오늘 청문회는